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종류의 지독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한 사람의 피로가 아닙니다. 노력을 멈춘 사람의 피로도 결코 아닙니다. 이 피로감은 오히려 모든 것을 올바르게,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해낸 사람의 피로입니다. 일기쓰기, 심리상담, 명상, 수많은 자기계발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 루틴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더 차분해지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한 사람만이 느끼는 깊고 무거운 탈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치열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평범한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당신은 수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맙니다. 가슴이 턱 막혀오는 똑같은 답답함, 똑같은 두려움, 당신이 이미 극복했다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똑같은 감정적 패턴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실망감 아래에서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나는 왜 아직도 똑같은 걸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은 걸까?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동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굴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이 보통 약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은 놀랍게도 우리의 나약함이나 단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덕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절함, 인내심, 절제력, 자기인식, 심지어 치유 그 자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습관을 추가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심리적 기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염된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물이 계속 순수하게 남아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새로 얻어내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마침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들을 멈추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된 에너지를 두고 주파수가 높아졌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를 조금 다르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에는 한정된 양의 정신적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억압과 부정, 오래된 상처, 거짓된 정체성,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과정 속에 갇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낡은 구조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에너지는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이 변하고 당신이 맺는 관계가 변하며 당신의 삶은 더 깊은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깊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하게 관리하거나 서서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5가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는 당신이 온전히 살아 숨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생명력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자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가면입니다. 어떤 방이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신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더 절제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 어느 하나도 이제는 의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마치 하나의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원래 성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거의 아무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증명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호해야 할 이미지도 없을 때, 그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언젠가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버전의 당신도 아닙니다. 관객이 모두 사라진 텅 빈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칼 융은 이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거짓말이 아니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발달시킨 심리적인 가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타인과 협력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쉼없이 쓰고 있어서 결국 그것을 자신의 진짜 얼굴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실제로는 자신이 아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무엇이다. 페르소나는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세상이 조용히 믿기로 합의한 당신의 특정 버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 가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심리학은 매우 불편해집니다. 페르소나는 단순히 당신의 결점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미덕으로 위장된 깊은 상처를 숨깁니다. 당신이 가진 끝없는 인내심은 사실 갈등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성격은 과거에 당신의 진짜 요구를 표현했다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대함과 베푸는 태도는 순수하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자질들 속에는 여전히 진심 어린 친절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더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의 그 선량함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니라면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현대의 자기개발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미덕을 더욱 강화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은 애초에 그 미덕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조사하라고 요구합니다. 클레어라는 이름의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직스럽고 따뜻하며 끝없이 남을 돕고 누구도 그녀를 미워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늦게까지 야근을 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녀는 정체 모를 무거운 짓눌림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부엌에 앉아 그녀는 자신이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필터를 거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모든 미소 아래에는 스스로에게조차 감히 인정하기 두려운 질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이 작은 질문은 조용히 그녀의 전체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클레어를 지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알려진 적이 없다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짜 클레어를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클레어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맡은 그 완벽한 역할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녀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기에 쏟아지는 박수갈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는 그들이 환호하는 대상이 사실상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을 거절의 아픔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친밀감을 맺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깊이 숨긴 채로는 누군가로부터 깊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융은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들은 결코 차가워지거나 동정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훨씬 더 친절해졌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의 친절함이 더 이상 자신을 갉아먹고 버리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타인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죄책감에 무너지지 않고도 기꺼이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끊임없는 타인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변화는 종종 당혹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페르소나를 통해서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수치심이나 감정적인 압박으로 쉽게 조종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더 이상 그 사실을 방어하거나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면은 어린 시절 살아남기 위해 고안해낸 찬란하고 눈물겨운 생존 전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무조건 순응하고 동의하는 태도가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불안정하게 느껴졌던 부모의 애정을 얻어내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만이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면을 만들어낸 어린아이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면은 당신이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했을 때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무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본래의 위험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 보호막이 결국에는 당신을 평생 보이지 않게 가두어버리는 감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친절함, 관대함, 타인을 돌보는 능력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기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그 지독한 믿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해방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고도 스스로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저 가만히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대신 당신의 내면적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관을 유지하는 데 낭비되었던 막대한 에너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진짜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주파수를 높인다고 표현하겠지만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연기에 소모되던 정신적 에너지가 마침내 온전한 현존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의 렌즈를 통해 개인적인 시선을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하기를 강요받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한 아들, 딸 말 잘 듣는 학생, 싹싹한 신입사원, 완벽한 부모까지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끊임없이 살피는 눈치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직장에서 억장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깍듯하게 미소를 지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은 거대한 페르소나의 훈련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확인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어던진 맨 얼굴의 나를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잃어버린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이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가벼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애써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내면의 어둠입니다. 최근 누군가가 당신을 지나치게 짜증나게 만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가벼운 성가심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감정적 무게가 실린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의 넘치는 자신감이 당신에게는 오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분노가 너무 유치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강한 야심이 당신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도대체 그들의 어떤 점이 당신을 그토록 깊이 뒤흔들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칼융은 우리의 가장 강렬한 판단과 비난이 상대방에게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화살표는 우리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숨기고 거부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어떤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우리를 가장 격렬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은 종종 거울이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비추어 줍니다. 융은 이 숨겨진 내면의 영토를 그림자라고 불렀으며 이는 그의 심리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가 오직 잔인함, 이기심 혹은 파괴적인 충동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융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또한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허락받지 못한 긍정적인 자질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례하다고 억압받은 정당한 분노,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힌 건강한 야망, 나약함으로 치부되어버린 인간적인 취약성, 심지어 기쁨, 자신감 또는 창의성조차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묵살되었다면 이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어라는 뼈아픈 교훈을 배운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의식의 표면에서 점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어두워지라고 권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형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꿀 뿐입니다. 그림자는 의식적인 마음에는 철저히 보이지 않는 채로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결정, 당신의 두려움, 그리고 당신 삶에 반복되는 패턴들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비극은 우리가 이러한 숨겨진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두 번째 대상이 당신의 분노나 야망 혹은 감정적 욕구가 아닌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죽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강력한 부정입니다. 무언가를 부정하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매 순간은 창의성이나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 혹은 진정한 현존에 투자될 수 있었던 에너지가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그토록 피곤한 것이라고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노자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성격의 절반이 당신의 인식 밖으로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기인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이슨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그의 침착함을 칭찬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매우 이성적이고 평온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결코 화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네이슨 본인도 이러한 정체성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정 통제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겉으로 분노를 표현할 때마다 그는 즉각적이고 조용한 경멸감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불편함도 아닌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을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며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반응이 상황상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네이슨은 얼핏 보기에 매우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화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상담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는 뜻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네이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하로 깊이 숨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한 가혹한 비판과 판단 만성적인 신체적 긴장감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자기 내면의 무언가가 항상 억눌려 있다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느낌으로 표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통제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던 것은 많은 면에서 가혹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자는 좀처럼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불균형적으로 과도한 판단 반복되는 관계에 실패 패턴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감정적 반응 또는 자신의 삶과 단절되어 있다는 끈질긴 공허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댐에 막힌 강물처럼 그림자는 흐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압력을 계속해서 쌓아갈 뿐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모든 충동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분노를 인식한다고 해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망을 인정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마주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부분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며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짓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당신은 신중하게 편집되고 검열된 당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끈질긴 부정이 마침내 죽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내면에 치열했던 투쟁이 잠잠해집니다. 억압하는데 그토록 많이 쓰였던 에너지가 천천히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으로 전환됩니다. 인간관계는 훨씬 더 진솔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고 불가능한 당신의 이미지를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덜 자동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반응들 아래에서 실제로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파수를 높인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데 갇혀있던 정신적 에너지가 다시 의식의 빛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면의 전쟁이 끝나기 시작할 때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며 더 진실된 존재 방식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한국적인 시선을 더해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감정을 참는 데 익숙합니다. 화병이라는 단어가 세계의학 사전에 한국어 발음 그대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화를 내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미성숙함으로 치부하는 유교적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튀지 않기를 강요받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억지로 웃어넘기기를 강요받는 동안 우리의 그림자는 짙고 깊어만 갑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창을 보십시오. 그곳에 넘쳐나는 익명의 날, 선비난과 혐오감은 현실 세계에서 억압된 우리의 거대한 그림자가 일그러진 형태로 폭발하는 현장입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에 그토록 가혹하게 분노하는 이유는 나 자신이 그토록 엄격한 기준 속에서 숨막히게 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어둠, 내 안의 찌질함, 내 안의 분노를 따뜻한 눈으로 안아주십시오. 그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세상의 날카로운 가시들도 함께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아직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입니다. 상처 치유에 관해서 거의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거의 모든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원치 않는 어떤 부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받기를 즐긴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어떤 것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정체성이 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 기억을 하나하나 겹쳐가며 그 상처는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핵심 서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고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 고통을 놓아버리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끔찍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나누었던 가장 힘들고 아팠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정이 아직 날 것 그대로이고 혼란스러웠던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말고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숙한 침묵의 타이밍, 세심하게 선택된 단어들, 그리고 명확한 기승전결이 있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그 버전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인간관계 패턴, 당신의 선택, 심지어 당신의 성격까지도 모두 그럴듯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자신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그 고통을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고통이라는 집 안으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당신이 회상하는 하나의 기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당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까? 융은 자아에고가 오직 성공 성취 타인을 존경하고만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아는 고통과도 똑같이 깊이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특별함, 깊이 또는 복잡성을 증명하는 완벽한 훈장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은 그 상처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내 삶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정당화하고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신경증은 항상 정당한 고통을 대신하는 대체물이다라고 쓴 이유입니다. 그는 감정적 고통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무언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이야기에 너무나 깊이 애착을 가진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진짜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실 그 자체를 직면하는 대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만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종종 이상할 정도로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 내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면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배신, 거절, 버림받음 혹은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 질문들은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법이 거의 없지만 매일매일 사람들의 선택을 조용히 통제하고 형성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진짜 변화가 그토록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이 메커니즘이 설명해 줍니다. 무의식은 고통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그 고통이 지어올린 정체성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물을 잃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당신이 평생 알고 지냈던 유일한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공포를 줍니다. 메건이라는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치유 문화가 권장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년 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심리 상담 일기 쓰기, 명상 템플스테이, 애착 유형에 관한 책 읽기, 신경계 조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치유 등등. 그녀는 이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높은 자기인식 능력을 존경했고,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치유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누는 깊고 의미 있는 대화에는 거의 항상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일어났던 참혹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완벽한 교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주 가까운 친구가 어떤 심리 상담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메건, 만약 내일 당장 그 상처 이야기가 너를 정의하는 것을 멈춘다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야? 메건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침묵 속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그 대답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상처는 정체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자 그토록 확고했던 자리에 갑자기 텅 빈 공간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단 한 번도 그녀의 고통을 보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의식은 그 고통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그녀의 가짜 자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예술인 킨츠기는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은유를 제공합니다.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 균열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을 사용하여 그 틈을 메우고 수리함으로써 파손된 흔적을 보이지 않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잘 보이도록 드러냅니다. 그 목표는 도자기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상처의 역사를 온전히 포함하면서도 새로운 전체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대신 말입니다. 융도 심리적 치유를 이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지워버려야 할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되어야 할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끌어안고 가는 것과 고통이 당신의 온 삶을 질질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되지만 후자는 당신을 올가매는 정체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의 슬픔, 고통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것은 당신의 그 상처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특징이라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 상처와의 동일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과거는 마침내 그것이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이라는 거대한 책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의미 있는 한 챕터가 됩니다. 오래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데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한흔의 정서를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함과 슬픔을 마음속에 돌처럼 품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것은 소셜미디어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전시하고 그것으로 타인의 위로나 동정을 얻어내는 기이한 트렌드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는 우울증이야 라는 선언이 마치 타인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무적의 방패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피해자로 머무는 것은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내 삶의 실패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결국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비극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상처라는 이름의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지십시오. 춥고 낯설겠지만 그제야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두 발로 진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내면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다고 믿는 그 오만한 부분입니다.
자아 에고는 결코 자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에고는 아주 우아한 지혜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이미 다 겪어봤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고. 나는 그저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때때로 그 말은 맞습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패턴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아 성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부드러웠던 지혜가 딱딱한 확신으로 굳어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 됩니다. 내면에서 느끼기에는 그것이 명료한 통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것은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착각한 채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융은 에고를 결코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에고를 인간 정신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에고는 의식적인 인지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연속성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고가 자기 자신을 전체, 정신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에고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의식적인 인지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방향지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에고는 불이 환하게 켜진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그 거대한 집 전체를 다 탐험했다고 착각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자기 개발과 성장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이란 훌륭한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안정 애착 유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결핍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트리거, 당신의 방어 기제 반복되는 연애의 패턴, 심지어 당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는 조용히 또 다른 견고한 방어막이 되어버립니다. 에고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어쩌면 나는 진정으로 변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심리학적 언어는 훌륭한 갑옷이 됩니다. 통찰력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적 퍼포먼스가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실제로 삶을 다르게 살아내는 경험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립니다. 고통의 원인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에 심리학적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과 다릅니다. 당신의 나쁜 습관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그 습관을 고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에고는 진정한 변화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수집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에고는 직접 길을 걷는 대신 하루 종일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겪어내는 대신 그 감정을 현미경 아래 두고 분석만 합니다. 에고는 삶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대신 팔짱을 낀 관찰자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정교해질수록 지적인 통찰을 진정한 심리적 성장으로 착각하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선불교는 초심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선승 스즈키 슐류는 이렇게 썼습니다. 초보자의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융 역시 이 말에 담긴 심리적 진리를 깊이 인정했을 것입니다. 비대해진 에고는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대화의 결론을 해석해버립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다 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감정을 친숙한 심리학적 카테고리에 이미 다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의미를 다 안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확신이라는 녀석은 진정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립니다. 스스로 놀라기를 거부하는 방어적인 에고를 무의식은 결코 놀라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이언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형 애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린 시절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알았으며 자신의 감정적 패턴을 전문가 수준으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통찰력에 감탄했고 심지어 그의 심리 상담사조차도 그의 뛰어난 자기 인식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연애는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라이언은 관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즐기는 것을 멈추고 관계를 현미경처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정은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심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그것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분류되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데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상담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라이언, 당신은 자신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성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이 왜 이토록 어려운지 변명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료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자신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둘 중 실제로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라이언은 매우 당혹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남자라는 또 다른 페르소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보다 더 똑똑하고 더 세련되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감정으로부터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관찰자가 꿰차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네 번째입니다. 당신의 지능, 당신의 반성하는 능력나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숭고한 열망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것은 내게 다가오는 삶을 가슴으로 온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먼저 머리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설명해내려는 에고의 지독한 강박증입니다. 그 통제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이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머릿속의 분석이 더 이상 직관의 목소리를 익사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직관을 듣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의식은 더 이상 멀리서 차갑게 해석되는 대상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의식 속으로 자유롭게 참여하고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주파수가 높아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융은 이를 더 단순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끝없는 심리 분석에 갇혀있던 정신적 에너지가 비로소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더 이상 지도를 여행 그 자체로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삶을 바깥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그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온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지적 허용에 대한 시선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심리학과 뇌과학, 자기개발 서적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MBTI 검사에 열광하며 자신과 타인을 알파벳 네 글자의 틀 안에 가두고 분석하기를 즐깁니다. 너는 TT라서 그래. 나는 FF라서 상처받아라며 모든 관계의 갈등을 심리학적 기호로 환원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유튜브로 심리학 강의를 들으며 내 문제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믿지만 정작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미안해라고 사과하거나 사랑해라고 진심을 전하는 때는 여전히 끔찍하게 서툽니다. 머리만 커진 채 가슴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다는 착각이 우리를 더 깊은 오만함에 빠뜨립니다. 심리학 지식은 상대를 찌르는 칼이나 나를 숨기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삶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상처받고 껴안고 부딪히는 당신의 펄떡이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당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정해놓은 그 이상적인 모습의 당신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조용히 살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충분한 치유, 충분한 절제력, 충분한 명상, 충분한 독서, 그리고 충분한 내면 작업을 거친 후에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미래의 완벽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차분하고 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더 자신감 넘치고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며 빈틈없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인물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은 당신에게 미묘하지만 끈질긴 결핍감을 남깁니다. 아주 극적인 실패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뒤처져 있고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며 아직 내가 도달해야 할 그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조용한 좌절감이 늘 곁을 맴듭니다. 융은 이런 인간의 유혹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고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평생을 바쳐 그것을 쫓아다니게 만드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성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장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설정한 이상향이 당신의 현재 현실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지 않은 현재 매 순간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쓰라린 증거로 돌변합니다. 당신의 모든 약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또 다른 골칫거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든 감정들은 당신과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항상 당신의 현재 손길이 닿지 않는 저 너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는 끊임없이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남긴 유명한 문장이 그토록 무거운 울림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진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지 않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하지 않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임무가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목적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절제력이 뛰어나고 가장 깨달았으며 가장 감정 통제를 잘하는 버전의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이 평생 동안 겹겹이 쌓아온 타인의 기대 비교, 그리고 이상향들,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는 현대적 의미의 끝없는 자기 개발이나 스펙 쌓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심리 상담 명상 일기 쓰기 내면 작업을 거친 후 에고는 매우 조용히 또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는 세속적으로 성공했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면이 깊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 이런 말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이것은 타인과 나를 분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월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에고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고상하고 세련된 언어를 배웠을 뿐입니다. 외부적인 성취를 중심으로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대신 치유와 영적 변화, 그 자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페르소나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졌다는 신호는 매우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보다 어떤 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같을 때 은근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내적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속으로 무시하고 심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졌는지 증명하고 과시하는 기회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대신 당신의 그 위대한 힐링 여정에 자신을 완벽히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태생적으로 오만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고가 끝없이 창의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정체성이 녹아내리면 에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다른 정체성을 재빨리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끊임없이 상징과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속성을 가졌다고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에고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고가 당신의 전체 존재의 중심이자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타일러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하루는 항상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운동하고 명상하고 일기를 쓰고 자신의 습관을 철저히 추적하고 발전을 수치화하여 측정했으며 자신의 루틴을 거르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책장에는 수년간 심도 있게 공부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엄청난 절제력에 감탄했고 그를 매우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겉보기에 타일러는 완벽한 자기 혁신의 롤모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고요한 명상 시간 도중 아주 단순하고도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예상치 못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향해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 질문 뒤에 이어진 깊은 침묵은 질문 그 자체보다 그를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또 다른 뼈아픈 깨달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사랑해서 이 촘촘한 삶을 구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 지독한 무가치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모든 루틴의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의 무서운 절제력은 더 이상 내면의 자유를 향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부족함과 결핍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정교한 탈출구에 불과했습니다. 융은 이 상황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에고가 자기 개발과 성장이라는 고상한 명목을 활용하여 진정으로 온전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훨씬 더 깊고 두려운 임무를 회피하는 또 다른 전략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성장은 결국 자기 학대와 자기 거부의 또 다른 세련된 형태가 되고 맙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성화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역할, 모든 성취, 모든 억압적인 기대들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조용히 기다려온 진짜 당신이라는 존재의 고향으로 마침내 돌아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할 다섯 번째입니다. 당신의 성실한 규율, 당신의 발전하려는 야망 성장을 향한 진심 어린 열망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 사라져야 할 것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오직 미래에 완벽해진 당신에게만 존재한다는 그 환상과 허상입니다. 그 끔찍한 환상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평온한 안도감입니다. 이제 진전과 성장은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필사적이고 숨막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가혹한 자기 비난이 있던 자리에 따뜻한 호기심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달 불가능한 완벽한 이상향을 잣대 삼아 스스로를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으며 이미 당신 안에 온전히 존재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주파수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융은 이를 다르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상상 속에 완벽한 자아를 미친 듯이 뒤쫓느라 고갈되었던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가 마침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진짜 자아에게로 되돌아왔다고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해야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동시에 훨씬 더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진정한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갓생 겉옷사잉신처럼 부지런하고 완벽하게 사는 삶의 시대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하고 헬스장에 가고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며 끊임없이 생산성을 쥐어짜내는 삶을 찬양합니다. 뒤처지면 죽는다는 공포가 우리를 미친 듯이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이력서 한 줄을 채우기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힐링이라는 단어조차 또 하나의 스펙업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가 자격증을 따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쉬고 노력한 것이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삶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은 미래의 어느 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쿠폰이 아닙니다. 완벽해지기를 포기하십시오. 결점투성이에 오늘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 5가지 경고했던 껍질들이 모두 느슨해지고 부서지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당신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던 아주 낯선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곧바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벽의 반대편에 서서 막연히 상상했던 그 찬란하고 가슴 벅찬 해방감의 방식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감정은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에 가깝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가면은 사라졌지만 그 밑에 있는 맨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내 평생을 지배했던 고통과 상처의 이야기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적막함은 과거의 그 시끄러웠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낯설고 때로는 더 귀를 찌르는 듯합니다. 완벽했던 미래의 이상적 자아는 놓아주었지만 아직 그 텅 빈 공간으로 어떤 존재가 걸어 들어올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에고는 드디어 그 숨막히는 통제력을 잃었지만 그 끈이 느슨해지는 과정은 결코 승리감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대단한 누군가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정체성은 녹아내렸지만 아직 그 자리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낡은 자아는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아는 아직 자신의 형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융은 이 두렵고 텅 빈 상태를 공보이오이드 혹은 허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겁을 주기 위해 그것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상태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우주의 질서가 숨어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융이 깊이 연구했던 연금술의 전통에서는 이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단계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그레도, 나이크리도 흑화 혹은 완전한 용해와 해체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과거의 것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다가올 미래의 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어둡고 깊은 심연의 공간. 황금은 타오르는 불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불길 자체가 바로 당신이 해내야 할 위대한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둡고 텅 빈 니그레도의 공간에 도달하면 너무나 큰 공포를 느끼고 뒤를 돌아 도망쳐버립니다. 그들은 땅에 떨어졌던 낡은 가면을 서둘러 다시 주웠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익숙했던 고통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숨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너졌던 이상적인 목표를 다시 세우고 산을 오르는 그 고통스러운 쳇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허공의 단계가 뼛속까지 시리도록 불편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기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한 문지방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반대편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신을 완벽하게 다듬어 놓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두려움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대신 온전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으로 공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홀로 고요한 방에 앉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고 증명되지 않아도 자신이 세상 어디에 굳건히 서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생존의 화폐로 사용했던 가짜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충만한 내면으로부터 흘러넘쳐 나오는 진정한 돌봄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 이야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 진실을 향해 조용히 뿌리내리며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외치는 긍정확언이나 갓생 루틴이나 당신의 책장에 꽂힌 심리학 책의 숫자로 측정되는 얄팍한 주파수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무게 중심입니다. 밖에서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외부의 지속적인 확인과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내면의 가장 깊고 단단한 곳으로부터 살아가는 삶입니다. 칼 융은 그의 평생을 바쳐 바로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어딘가에 도달해야만 끝나는 목적지로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지속적이며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 혼란스럽지만 언제나 지독하게 개인적인 과정을 거쳐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만약 이 긴 이야기가 평소에 거의 닿지 않았던 당신 마음속 깊은 곳 어느 작은 지점을 건드렸다면 이 이야기를 간절히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미친 듯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짐을 짊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오하고 깊은 내면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여정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위해 돌아가는 그 길은 결코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팡파르를 울리며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아등바등에 쓰는 그 틈새의 고요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연기를 마침내 멈추는 그 순간에 낡고 지긋지긋한 과거의 이야기들이 마침내 입을 다물고 고요해지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외롭고도 찬란한 길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삶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가면을 벗어던진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부터 비로소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